네, 안녕하세요. 유아 강사 실비아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부터 2021 학년도를 대비한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제가 실은 교재에 대한 부분을 강의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 교재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요. 제가 작년에 연도별 기출 분석이라는 교재를 출간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비아김 새로 고침 연도별 기출 분석, 유아임용 연도별 기출 분석 1, 2로 나와 있거든요. 1, 2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출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교재가 꼭 있으셔야 되냐, 이 강의를 듣기 위해?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연도별 기출문제 A, B를 프린터 하셔서, 개별적으로 프린터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강의에서 제가 추가 자료를 나가거나 추가 프린터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교재를 썼었기 때문에, 이 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강의와 관련해서 교재가 나가거나 교재가 출간이 되거나 또는 이제 프린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 해설 자료를 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해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사셔야 됩니다. 사서 들으시고요. 해설 자료가 근데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미 상반기 강의가 다 끝났고 하반기 강의에서 진행되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있으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한 그런 자료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이미 선생님들이 확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카페에 게시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게시를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확인해보고 게시가 안 돼 있으면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자료로, 카페 공개 자료로. 그런데 이 자료는 어차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든 사람을 위해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는 선생님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셔서 프린트를 하셔도 별 상관없고, 뭐 이제 그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된 자료니까 제 카페에 기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는 올려놓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설 자료가 그렇게 필요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교재 사시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재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 교재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대형 서점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다 있고, 이걸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이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가 많을 겁니다. 작년에 이미 출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실은 연도별 기출 분석, 작년에 연도별 기출 분석을 작년에 이제 강의하던 학원과 그 동의를 통해, 합의를 통해 저희가 유튜브로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튜브 강의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의 학원과 제가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 강의는 동영상 연도별 기출 분석 강의는 계속 남겨두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로 그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또 수강생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지금 2020학년도를 대비한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론 파트는 똑같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실비아 유아임용 연도별 기출 분석, 그거를 이제 검색하셔서 들으셔도 돼요. 1강부터 차례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비아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에 학원 채널로 넘어갈 수 있게 제가 링크인가? 그 다음에 공유 채널인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셔서 그쪽에 가셔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013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추시까지 작년 강의가 올라 있고요. 이 교재에 근거해서 강의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냥 문제만 프린터해서 봤다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재 사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문제만 해서 보시고, 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든 그 강의를 들으시든 제가 별도 해설 자료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21학년도 그러면 이 강의를 왜 다시 하냐? 이미 공개된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는 2021학년도를 대비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출제 범위였고요. 올해부터는 2021학년도부터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출제 범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기출문제는요, 그 전에 2015 개정 누리과정 또는 연령별 누리과정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2021학년도 대비해서는 스킵을 하거나 또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랬다. 그런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와는 이제 출제 범위가 달라서 그 부분에서 국가수준 교육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 강의가 조금 달라질 거고요. 이론 파트에서는 선생님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론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 기출 강의든 올해 기출 강의든 이론 부분에서는 뭐 똑같은 설명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제 2021학년도를 위해 선생님들께 갈 건데 작년에는 그 상반기에 연도별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진행이 되면서 시험 직전 두 달 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그다음 많은 설명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점 핵심 정리식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다기보다는 명확하게 찝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강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도별 기출분석 이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가요, 교육과정 A, B만 이루어집니다. A, B만 이루어지고 이유는 이 강의가 지금 연도별 문제풀이, 교육과정 문제풀이 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논술 파트는 빼고 교육과정 A, B에 해당하는 부분만 연도별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강의는요, 실은 우리가 논술 이론반에서 기출문제를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영역별 문제풀이가 교직 논술 시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 교직 논술 시간에 보게 되고요. 이 교육과정 문제풀이 시간에는 교육과정 A, B만 봅니다. 그럼 선생님, 실은요,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와 그 이론반을 공부할 때 이미 다 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론반을 공부할 때 영역별 기출 분석을 했었거든요. 영역별 기출 분석은요, 각각의 기출 문제를 교육 사상사, 발달 심리, 놀이, 교육과정 등등으로 배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기출을 분석하는 거고요. 연도별은 정말 1번부터 마지막 번 문제까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건데, 연도별 기출 분석을 잘 들어보신 적이 없는 이유가요, 연도별 기출 분석은 기출된 모든 문제를 하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강사가 모르면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도별 기출 분석이 영역별 기출 분석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그런 연도별 기출 분석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강사가 모든 문제, 모든 영역에 완벽한 지식이 없다라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강의가 이 연도별 기출 분석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연도별 기출 분석을 풀었던 거는 그만큼 연도별 기출 분석이 중요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선생님들께 등한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강의였던.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아임용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시험 당락이나 공부 여부와 관련 없는 다른 이유로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유튜브로 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거는 한편으로는 실비아라는 강사가 이만큼 유아 임용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2013년부터 쭉 지금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1번부터 모든 문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강사입니다 라는 하나의 홍보물이기도 했던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내세울 수 있는 유일 강의였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도별 기출 분석 강의를 흔히 볼 수 없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그만큼 실비아가 그 강의를 해낸다는 건 실비아한테도 장점이긴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은 선생님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도별 강의를 조금 착실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도별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선생님,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본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그 연도별 분석을 하게 되면서 2021학년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1학년도 대비 연도별 기출 분석은 2021학년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추론하는, 예측이 아니라 추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작년 유튜브 강의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올해 진행하는 강의도 그 의미에서 의미가 있겠죠. 실은 이론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디테일한 구체적인 설명은 작년에 진행된 유튜브 강의에서 한 게 맞고요. 올해는 그거보다는 핵심 정리식으로 또는 이제 키포인트를 중심을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강의가 올해 연도별 기출 분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2021학년도 문제를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죠. 적중률이 100%에서 아무리 낮아도 95%를 벗어나는 강사가 아닙니다. 제 적중률은 95에서 100%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거의 많은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실배 하반기, 연간이 아니라 하반기에서만 굉장히 다뤄졌었고 그것만 했어도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중률이었고 실배하라는 강사가 100% 적중률을 이룬 적도 있었고 실제로는 이거는 뭐 여담이고 또 이제 증거되지 않은 거지만 실비아의 문제가 실제로 기출에 많이 인용이 될 정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실비아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거는 선생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실비아라는 강사가 너무 대단해서 출제자들이 실비아 문제를 인용했다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한 그 과정과 출제자들이 공부한 과정이 가장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또 교수님, 그 출제자들이 교수님들, 우리의 선배님들 또는 우리의 스승이신데요. 그분들이 공부한 그 유아교육을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또 학자로서 공부한 그 과정을 실비아가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그대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인지구조가 그분들의 인지구조와 제 인지구조가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온 길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출제하는 문제들, 실비아가 출제하는 문제든 그렇게 뭐 유사할 수밖에 없죠. 유사할 수밖에 없어서 적중률도 높고 심지어는 지문, 문제, 소문제, 답까지 같은 그런 경우들도 많죠. 물론 뭐 그래서 뭐 실비아 문제가 많이 인용이 된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물론 이거는 추측이죠. 추측이고 그 정도로 실비아 문제가 그 기출, 그 당일 기출 문제가 상당히 닮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비아가 역대로 이제 그 유아 임용 강의를 한 이후로 적중률은 100%에서 95% 사이였거든요. 그 말은 실비아 강의 하나로 여러분들의 합격이 보장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중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분들이 걸어온 유아교육의 길을 저도 똑같이 걸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저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올해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선생님들에게 그냥 드립니다. 원래 드리면 안 되는데 그 강사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강사의 어떤 노하우고 강사의 어떤 영업 그 기술 그 영업 능력 그 전략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여과 없이 선생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 스스로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수험생이 되면서 1차 시험장에서 망설임 없이 또는 이제 두려움 없이 선생님들이 문제를 정말 전문가답게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합격률도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실비아가 전원 합격을 직강 선생님들을 모두 합격시킨 해도 있을 만큼 거의 뭐 유아 임용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기록을 세운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그럴 수 있었던 그 실비아의 그런 어떤 남들과 다른 뛰어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과정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이 연도별 기출 분석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건 제가 걸어온 길이 출제자들과 걸어온 길과 같았다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 학벌이나 거짓 경력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린 제 경력과 또는 학력은 여과 없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유아교육을 공부했는지 뭐 다른 걸 공부했는지 그걸 속이지도 않습니다. 유아교육을 공부를 안 해놓고 이 유아교육 전공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도 않고요. 또한 실제로 저는 대학생만 가르쳐 본 게 아니라 미국의 주립대에서 사범대학을 가지고 있는 미 주립대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강의까지 진행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감히 이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도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유아교육의 전문가라면 또 유아교육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히 제 유아교육의 어떤 권위나 또는 이제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 실비아에 대한 평가는 전통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실비아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유아교육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실비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적중률이 유아 임용에서 이렇게 높을 수 있고, 등장하자마자 유아 임용에 나오자마자 직강 선생님들 모두, 그것도 한 서울만 했던 게 또 아니고 서울과 직강을 모두, 서울과 대구를 양쪽에서 직강을 진행하면서 그 양쪽을 1차를 전원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까지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합격을 시켰어요. 1차에 전원 합격이 다 됐어요. 서울과 대구 다. 그런데 2차에서 안 된 분들은요, 저랑 2차를 했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 중에서 저와 2차까지 함께 준비했던 분들은 진짜 다 전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2차를 다른 강의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마음이 아프지만, 저와 2차를 당시에 1차가 정말 서울, 대구 전원 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차를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전원 합격, 최종. 근데 그 중에서 2차를 제가 아닌 다른 강의로 가신 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신 분들의 1차 점수가 더 높았거든요. 오히려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1차 점수가 제 합격자 중에서 높으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합격은 했지만 높으신 분들은 아니었는데 그분들은 최종 전원 합격을 했고,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해서 그런 어떤 믿음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2차를 다른 강의로 준비하신 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몇 분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해가, 제가 전원 합격을 시켰던 해가 유아 임용 강사로 처음 연간 교육계획안, 한마디로 처음 1년 첫 해였거든요. 유아 임용 강사로 정식 등용을 하고 첫 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전까지 합격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첫 해였다라는 거. 첫 강의가 그 해에 진행됐으니까. 그러니까 합격생이 낸 적이 없는 올해 처음 강의하는 강사가 뭐 2차까지 자신들을 합격시키겠어라는 어떤 불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불신이 있으면 강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네가 나를 못 믿겠으면 다른 강사를 선택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 불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제 강사로서 욕심을 내서 제가 끝까지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다면, 끝까지 최종까지 같이 했다라면 분명히 최종 합격을 시킬 수 있는 점수였고, 그분들이 1차 고득점 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고득점이었기 때문에 너네가 어느 강사를 듣든 선생님들이 어떤 강사를 듣든 뭐 상관이 있겠어요? 1차 점수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만만히 생각하고 보냈던 거예요. 근데 다 떨어지고, 제가
끝까지 선생님은 저랑 하셔야 된다고 주장해서 끝까지 저랑 남아 있었던 선생님들은 오히려 1차 점수가 그렇게 좋게 붙은 건 아니었어요. 붙기는 붙었지만. 그런데 끝까지 제가 그래서 불안해서 끝까지 제가 했거든요. 제 수업을 등록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안 한 분까지 거의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불러서 수업을 했을 정도로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실은 1차를 어렵게 붙었는데 2차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불안해서 그분들을 끝까지 안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다 전원. 본인들도 믿지 않을 정도로, 본인들도 그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다 붙었어?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제가 가면서 한 번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강생 수가 많아져서 전원 합격이라는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 적중률을 1차와 관련해서 적중률에 근거해서는 항상 95% 이상이었거든요. 선생님 이런 강사 어디 없어요. 이런 강사는 없어요, 선생님. 등장하자마자 100% 적중률에 전원 합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도 97%, 95%, 99% 이걸 계속 유지하는 강사는 없어요. 한마디로 이 강사는 그 해 운이 좋아서 적중률이 높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강사는 적중률이 실력이 너무 좋아서, 실력이 너무 강해서 적중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하우가 연도별 기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강사조차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강사조차 연도별 기출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제로 이 공부를 해서 그런 어떤 합격을 하셔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연도별 기출 분석을 너무 등한시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연도별 기출 분석을 작년에 무료로 풀고 올해에도 수강생들에 한해서 그 문풀 강의에 포함시킨 거는요. 보통 선생님들이 연도별 기출 분석을 안 듣는 이유가요. 추가 수강료를 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강사인 저는 연도별 기출 분석이 가장 비싼 그 강사료를 받아도 되고 강의료를 받아도 되고 어떤 돈을 내더라도 어떤 수강료가 얼마든 선생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걸 안 듣고는 시험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중요한 강의예요. 그만큼 적중률을 높일 수 있고 선생님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강의예요.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강의료 때문에 이거를 가장 중요한 파트를 포기하고 가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기보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이유라는 거. 그래서 작년에 연도별 강의를 그냥 무료로 풀었어요. 내 수강생이든 네 수강생이든 뭐 상관없이 그만큼 중요한 강의를 안 하고 유아 임용 준비를 한다는 게 어떻게 유아 교육에서 선배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풀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적이 돼요. 제 수강생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아닌 제 수강생이 최종 합격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연도별 문풀 강의에 포함을 시켰어요. 연도별 문풀은요, 실은 연도별 문풀만 그 강의에 해당되는 거고, 이 강의는 부록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강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하반기 강의에 포함시킨 거예요. 이 연도별 기출 강의는요, 선생님, 영역별 문제풀이 유아교육 개론에도 올라갈 거고요. 유아교육 신이론과 누리과정에도 올라갈 거고 모의고사에도 올라갈 거예요. 물론 똑같은 강의가 세 강의 모두에게 들어가요. 이유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실비아 연도별 기출 분석을 듣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의 실력이 정말 그 안에서 시험장 분위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만큼 정말 실비아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고 할 만큼 그런 만큼 중요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이라면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풀지는 않겠지만 제 수강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세 강의에 모두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교재를 사용하고요. 추가 해설 자료는 드리지는 않고요.
교재가 필요 없으신 분들, 이미 수준이 상당 수준 되셔서 이 하반기에 해설 자료 없어도 기출 문제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기출 문제만 프린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꼭 이 강의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논술은요. 논술 파트, 연도별 뭐 논술 그거는 그 논술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2013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순서대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분석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첫 강의에서 한 거는 첫 강의에서 진행되는 거는 2013년 A, B예요. A, B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 연도별 기출할 때 졸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스킵하시지도 마시고 배속으로 듣지도 마세요. 그 배속으로 들으시는 분요, 졸면서 강의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석도로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걸 해야 올해 합격한다. 그 감정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013학년도 33번을 보시면요. 다음에 가다는 선생님, 실비아를 정하신 분들은 실비아를 완벽하게 믿고 실비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실비아의 말이 곧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자, 33페이지 보시면 2013년 A.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애초에 그냥 다른 강의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그만큼 저 사람의 말이 답 그 자체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강사 강의는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저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런 믿음이 없으시다면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다른 분을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나랑 맞지 않은데 억지로 참으면서 듣지 마세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나랑 강사랑 100% 궁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면 다른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100% 궁합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그 강사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자, 33페이지 보세요. 2013학년도 A1번입니다. 자, 2013학년도에요. 뭐에 근거했겠어요? 연령별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나온 시험이에요. 근데 연령별 누리과정과 2015 개정 누리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딱 하나 차이 있어요. 딱 하나가 개정됐어요. 1일 교육 시간이 새 5시간이었던 것이 연령별 누리과정이고요. 이것이 1일 하루 교육 시간이 4-5시간이라고 바뀐 게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2015년도에 그 한 부분이 딱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변했어요. 1일 교육 시간이 그렇게 변경됐어요. 그 부분 말고, 그 부분 빼고는 연령별 누리과정과 2015 개정 누리과정이 완벽하게 같은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13학년도 문제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아니라 연령별 누리과정에 근거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가다는 누리과정의 재정 배경과 구성에 대한 것이고 라는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과 니은에 적합한 현행 법령의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문제 1번이에요. 가를 볼게요.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아교육이죠. 유아교육은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을까요?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상보육은요, 영유아 보육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그 다음에 보육은 영유아 보육법에 되어 있는데요. 요거 법문제 같아 보이시죠? 아닙니다. 법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령별 누리과정을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연령별 누리과정 처음에 이 해설서 첫 부분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으니까 알아두세요. 지금 또 2019 개정 누리과정 이 시대에도 유아에 대한 교육,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있고요. 무상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실행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효과 중 첫 번째, 저소득층 측면. 선생님, 저소득층 측면에서는 왜 무상교육이 필요했을까요? 경제 수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 생을 받아야 된다. 생애 초기에 출발점이 공정해야 된다. 그거죠. 왜? 유아기는 결정적 시기니까. 그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학적 측면에서 기대 효과는요. 인구학적이라면 어떨까요,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제되는 건 뭐죠, 선생님? 아직까지 문제되는 거. 저출산이죠. 지금 어젠가 그젠가 제가 봤는데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 한 명당, 가임기 여성 한 명당 자녀 한 명을 안 낳는데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 수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영유아 수를 해보니까 가임기 여성 한 명당 자녀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구수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나라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고 나라 경쟁력이 약화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학적 측면으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무상교육 할게, 국가가. 그러니까 너에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덜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자. 이렇게 국가가 그런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자, 나 한번 보세요. 지문의 나. 영유아기는 생애 발달의 결정적 시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부 입장은 우리 영유아기가 결정적 시기, 유아교육의 결정적 시기야. 생애 초기에 결정적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그만큼 중요해. 그게 교육부 입장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증거 있죠? 이 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해설서에서 나온 거예요.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그래서 생애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교육 보육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정부는 2011년 9월 5일 5세 누리과정 고시했어요. 선생님 알아두세요. 5세 누리과정이 첫 누리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2011년에 고시되고요. 2012년에 시행이 됐어요. 자,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1년 뒤에 2012년에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확대돼서 고시되었고요. 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이로써 누리과정은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 보육, 선진화를 실현하게 되었다. 뭐가? 5세 누리과정이. 5세부터 무상 교육, 보육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 디귿이 이 저소득 측면, 소문제 2번 저소득 측면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2년에 고시돼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랬죠? 2012년 7월 19일에 만 3, 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을 고시하여 201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 보시겠습니다. 2번, 소문제 2번 답이요. 자, 저소득 계층의 측면에서는 생애 초기의 출발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 그 다음에 인구학적으로는 출산율 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답을 한번 보세요. 저소득층 계층의 측면은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각 소득 계층 간에 나타나는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 및 평등권을 보장한다.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는 보장한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육아 지원 서비스와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줄여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선생님? 요게 제가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죠? 요게 당시 해설서에 나와 있던 부분을 제가 옮긴 겁니다. 답으로. 그 다음에 소문제 3번 보실게요. 리을에 적절한 단어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리을.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중 하나는 만 3, 5세 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만 3, 5세야.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령별로 구성한다가
2015 개정 누리과정까지의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리을에 해당하는 건 연령별인데요. 자, 선생님. 저 보세요. 이게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큰 변화거든요. 2019 개정 누리과정 전까지 누리과정은 연령별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 범주와 내용은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요. 세부 내용이 연령별로 제시가 되었어요. 연령별이라는 건 만 3세 세부 내용, 만 4세를 위한 세부 내용, 만 5세를 위한 세부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삭제된 게 2019 개정 누리과정이에요. 2019 개정 누리과정부터는요. 연령별로 하지 않아요. 연령별로 하지 않고 아이들의 발달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 범주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부 내용이 그래서 삭제된 거예요. 세부 내용은 연령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전에 누리과정에서는 연령별로 유아들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이건 2013학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리을에 들어갈 건 연령별이에요. 이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과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요. 누리과정 이전에 누리과정 직전의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었어요. 당시에는 1수준, 2수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1수준, 2수준 1수준이 3, 4세를 위한 것 2수준이 4, 5세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4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1수준이 될 수도 있고 개별 차이에 따라서 2수준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누리과정 처음에 시행될 때는 3세, 4세, 5세로 연령별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누리과정은 선생님 여기까지는요 유치원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누리과정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에서도 사용하는 교육과정이거든요. 통합됐거든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통합된 게 누리과정이거든요. 당시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1, 2수준이었지만 어린이집의 3, 5세를 위한 교육과정 표준 보육과정에는 연령별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합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합해진 게 누리과정 아닙니까? 통합된 게 그 누리과정이 그래서 처음에는 3세, 4세, 5세 연령별로 되어 있었어요. 5세만 하다가 3, 4, 5세 연령별로 됐던 거죠. 그러면서 2019년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 연령별 수준이 아예 없고 완전히 3, 5세를 위한 공통으로 나오게 됩니다. 공통으로. 이 공통으로 나온다는 게 내용 범주와 내용을 뜻해요. 이 내용 범주와 내용은 3, 5세 모두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범위만, 유학이라는 큰 범위만 정해준 거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요 차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지문의 가나다는요. 가나다는 해설서, 당시 해설서에 근거한 문제였는데요. 라는 아동복지예요. 유아교육 개론 들으셨죠? 유아교육 개론은 아동복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영역별 문제풀이가 있고 모의고사가 별도로 있는 이유는 영역별 문제풀이는 각 영역에 집중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그런 어떤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는 거고 모의고사는 별도예요. 모의고사는요, 선생님 통합해서 나와요. 각 영역이.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설서와 아동복지가 통합된 거거든요. 근데 보통 기출문제가 여러 영역이 통합돼서 나와요. 그 두세 영역이 통합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된 문제를 푸는 것을 이렇게 연습해보는 것이 이제 모의고사반인 거죠. 그래서 라 보세요. 라는 아동복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드림 스타트를 했고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이 모모 사업은 유치원 포함했습니다. 학교 중심의 지역 교육 공동체는 교육 취약계층, 밑줄자, 교육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보건복지부는 드림 스타트, 그 다음에 교육부는 당시의 지금은 교육부지만 당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였어요. 뭐 했죠?
그렇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교육의 유치원부터 전 연령, 전 모든 교육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했던 사업은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에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그런데 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요. 디귿,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했던 아동복지, 아동교육 서비스였습니다. 아동교육 사업. 그런데 미음에 들어갈 걸 쓰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미음에 들어갈 거. 그런데 거기 미음 뒤에 보면 사업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까지만 답입니다. 왜? 사업이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미음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까지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교재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는 초록유치원 만 3세 반 김교사와 만 5세 반 박교사가 작성한 활동계획안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만 3세, 나는 만 5세, 연령이 다르네요.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위의 활동계획안은 타일러의 학습 경험, 조직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자, 타일러의 4가지 질문, 교육과정 구성의 4가지 질문 중에서 3번째가 학습 경험의 조직이거든요. 그 3번째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 중에서 원리가 뭐였어요, 선생님? 그 조직 원리 3번째 단계 학습 경험 조직 원리의 그 원리가 뭐였어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거는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기억과 니은에 나타난 원리는 계속성, 1, 통합성이다. 그럼 뭐예요? 1에 들어가는 게. 아니 우리가 기억, 니은을 보지 않아도 타일러의 학습 경험 조직 원리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니까 1에 들어가는 건 계열성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열성? 계열성이다. 그럼 계열성을 쓰고 그 계열성의 의미는 뭡니까? 계열성은 반복, 심화, 확장 이 3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교육 내용을 유아가 학습해야 할 학습 경험 또는 교육 내용을 반복, 심화,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기억, 니은 한번 볼까요? 계열성이 나온 게 맞는지. 기억, 니은에는요 선생님 계열성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성도 나왔고 계열성도 나왔고 통합성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나타난 원리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계속성, 북소리를 들으며 걸어본다가 계속성이죠. 반복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5세는 강단과 장단이겠지. 오타지. 장단과 강약에 맞춰서 그게 이제 심화 확장됐다는 거죠. 통합은요, 3세와 5세를 연결된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 자체가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리는 3가지가 맞아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그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건 계열성이죠. 그래서 1의 의미는 학습 경험을 유아들의 해야 할 학습 경험이나 교육 내용을 반복, 심화, 확장해서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가의 활동 방법에서 만 3세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 그걸 쓰고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기본운동의 세부 내용을 근거로 써라. 선생님 이 문제 있잖아요. 2번 문제는 삭제하고 갑니다. 설명 안 드리고 가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연령별 세부 내용에 근거한 거거든요. 더 이상 연령별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은요. 3세, 4세, 5세 구별하지 말고 연령별로 구별하지 말고 그 아이의 진짜 발달 특성, 발달 수준을 분석해서 하라. 3세 아이가 5세에 해당하는 걸 할 수 있고 5세 아이가 3세에 해당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하지 마라. 구분하지 마라. 만 3세에게 적절하지 않다. 만 4세에게 적절하지 않다. 만 5세에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표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에요.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라 옛날 교육과정에 근거한 문제고요.
김 교사와 박 교사는 3번 문제로 갑니다. 김 교사와 박 교사는 위 사례의 계획된 활동을 실행하면서 비디오를 촬영했어요. 서로의 교수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촬영한 다음에 서로의 교수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거거든요. 이러한 동료 장악의 방법, 동료 장악에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서로 교수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건 뭡니까? 수업 사례 분석. 그쵸? 수업 사례 분석. 모니터링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식 명칭이 있어요. 수업 사례 분석. 자,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3번은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이 나왔습니다. 1번.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말인 기억이 무엇인지 써라. 선생님,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드라이커스의 이론의 명칭, 각 학자의 이론의 명칭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라고 했죠. 말씀드렸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드라이커스 이론의 명칭? 민주적이지 뭐. 드라이커스 이론은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이에요. 이렇게 암기하면 그냥 풀리고 암기하지 않으면 아예 답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유아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 중 하나인 니은이 해당하는 것이 뭔지 써라. 자, 나 한번 보세요. 드라이커스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행동 목표에서 나온다라고, 목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유아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는 니은, 힘행사하기, 보복하기, 불적절성 나타내기이다. 네 가지가 있는데 힘행사하기, 보복하기, 부적절성 나타나기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관심 끌기지. 관심 끌기가 안 나왔잖아요. 관심 끌기, 힘행사하기, 보복하기, 부적절성 나타내기, 이거 네 가지가 유아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인데 한 가지 빠졌잖아요. 관심 끌기예요. 관심 끌기. 답은 관심 끌기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걸 이거잖아요. 관심 끌기를 나타내는 사례를 들면 평소 착하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후 엄마가 동생에게만 애정을 보이고 자신에게는 소홀하게 대한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자꾸 꼬집고 울리곤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관심 끌기의 사례가 보복하기 아닙니까? 힘행사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답이 어떻게 관심 끌기입니까? 제가 이거 이론반에서 설명드렸어요. 이 예시는 관심 끌기에도 들어가고 힘행사하기에도 들어가고 보복하기에도 들어가는 중복되는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만 답이 정해질 수가 없어서 기출문제에서 관심 끌기를 니은이라고 한 거고 힘행사하기를 소개한 거고 안가품하기를 소개한 거고 부적절성 나타내기를 소개한 겁니다. 이미 이것이 나왔고 이 니은이 들어가는 게 뭐냐 했으니까 관심 끌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관심 끌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시는 관심 끌기에도 해당되는 게 맞고 힘행사하기에도 해당되는 게 맞고 안가품하기에도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안 그랬다면 이것들을 소개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 목표가 뭐냐 이렇게만 나왔겠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요.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하나의 행동은요, 하나의 이론으로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하나의 예시가, 유아들의 사례가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저기에도 속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속할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답을 내는 과정에서 이 예시는 여기에만 속할 거야 라는 흑백 논리를 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럴수록 답은 멀어져 갑니다. 답 안 나옵니다. 왜? 애초에 유아들의 사례가 어떻게 하나의 이론, 하나의 개념으로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애초에 여러 개념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행동인데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거부하시면 당연히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선생님. 평소 착하던 아이가 동생을 자꾸 꼬집고 울리는 이유가 엄마가 나한테 소홀하게 대한다. 그래서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다. 그 이유기도 하고요. 동생을 꼬집는다, 울린다, 그것이 나의 힘을 과시하는 힘 행사하기가 맞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엄마가 동생만 사랑한다. 그 이유기 때문에 동생에게 핫풀이를 하는 거니까 안가품하기가 맞습니다. 엄마에 대한 보복심을 아이에게, 동생에게 푼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례는 관심 끌기에도 해당하고 힘 행사하기에도 해당하고 보복하기에도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보복하기의 동의어가 안가품하기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니은의 답은 빈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관심 끌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아들이 니은과 같은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나에서 찾아서 한 가지 쓰라라고 합니다. 드라이커스는 가에서 찾아서 한 가지 쓰라고 합니다. 가를 읽어보겠습니다. 드라이커스는 부모 자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민주적 부모 교육 이론을 수립하였다. 그는 영유아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부모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형태는 일련의 행동으로 구성되는데, 생활 양식 아닙니까? 이게 행동 양식, 생활 양식 이론에서 했습니다. 그 행동들은 아이들의 삶의 목표를 세울 때 사용된다. 자, 유아기 아이들이 세우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대개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선생님, 이 문제는 한 가지를 찾아 쓰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문장 전체가 답으로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난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똑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도 답으로 처리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답은 이겁니다. 유아기 아이들이 세우는 삶의 목표는 대개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난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문장을 통째로 쓰는 게 답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나는 인정받고 싶다. 요것만 쓰시거나 난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는 유사답안으로 채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이 무엇인지 쓰시오. 디귿과 리을 보겠습니다. 다에 나와 있네요. 드라이커스가 제시한 자녀 양육 방법인 디귿은 자녀의 행동 결과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을 자녀가 따르도록 함으로써 서로 합의한 거예요. 그럼 드라이커스가 제시한 자녀 양육 방법 3가지는 이거거든요. 자연적 기결, 논리적 기결, 격려. 자연적 기결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행동의 결과를 알도록 하는 거고요. 논리적 기결은 그 서로 합의한, 논의한 것에 어떤 결과를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그 논리적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합의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을 논리적 기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설명이 그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을 자녀가 따르도록 한다. 그게 이제 논리적 기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논리적 기결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벌은 과거 시점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 벌은 그런데 논리적 기결은 어디에 초점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는 앞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 거입니다. 그래서 리을의 답은, 디귿의 답은 논리적 기결이고요. 논리적 기결, 리을의 답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자, 2014년 3년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교재로는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4-A요. 다음에 가다는 아동 관련 문서 중 일부이고 나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1989년 국제연합은, 선생님 이 문제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문제예요. 국제연합은 UN은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근거해
하여 가에 포함된 문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의 명칭을 쓰라. 선생님 이거는 지문 안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1989년 유엔이다. 그러면 이 문서 뭡니까? 89년에 유엔이 아동 권리 협약을 제시했죠. 그래서 답은 UN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UN을 요렇게 쓰시든 요렇게 쓰시든 상관은 없지만 요렇게 쓰셔야 되고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답은 UN 아동권리 협약. 누리과정 총론에 제시된 편성 중 기업과 관련된 뒷짐 써라. 선생님 요 문제는 삭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 누리과정에 관련된 거라서 삭제. 2019랑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아동의 디귿 원칙은 기억에서, 아동의 생존보호 리을 범칙은 니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디귿과 리을을 써라. 선생님 디귿은 문제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리을은 알겠는데요. 문제만 봐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가지 원칙. 그러면 리을은 발달이네요. 근데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건 니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니은이 뭐야? 아, 니은. 가에 있네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발달이 있네. 인격 발달을 위해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발달 맞네, 그쵸?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지금 뒷문장에서는 생존과 보호 부분이 나왔고 앞문장에서 발달을 뜻하고 있는데 지금 리을에서는 발달이 빠진 게 맞죠? 그래서 리을은 발달이고요.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디귿은 기억과 관련이 있대요. 기억 보니까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들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확립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한다. 선생님 뭐예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확립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답이 뭐겠어요? 그러면 이 기업과 관련된 게 뭐겠어요, 선생님? 아동 무차별의 원칙이지 뭐. 차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동 무차별의 원칙. 그래서 무차별 들어가셔야 되고요. 비차별 들어가셔도 돼요. 무차별, 비차별 다 괜찮아요. 동의어예요. 교재에는 뭐 무차별 돼 있지만 비차별 하셔도 답으로 맞아요. 근데 저는 요걸 쓰는 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뭐 동의어니까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뭘 좋아하시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해설과 관련된 이론 다 나와 있습니다. 꼭 교재에 해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 포함된 문서는 다가 뭐야? 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고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라 한다. 다. 이건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그런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한번 봅시다. 다가 포함된 문서는 57년에 처음 발표된 후 88년에 보건사회부에서 개정 공포했다.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의 옛날 명칭이에요. 한마디로 보건복지부가 있다고요.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문서라는 뜻이에요.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건장한 가정에서의 보호, 교육, 놀이 등에 관한 권리, 학대와 노동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의 명칭을 써라. 뭐라고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자, 어린이 헌장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2013년에 나왔잖아요. 당시에는 아동권리 헌장 없었어요. 왜? 아동권리 헌장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제정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2013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답이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밖에 없었어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 보건복지부의 옛날 명칭이 보건사회부. 57년과 88년 보건사회부가 한 게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입니까?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가 62, 교재 62. 선생님 해설 자료나 답 자료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교재를 이미 출간했기 때문에 강사가 교재를 출간했으면 그 별도 자료를 드릴 그 의무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을 문제를 보시는 분들 이 교재 안 보고 문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분들이 저에게 답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제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드리겠지만 그게 제 의무가 아니라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올해 제 상황이 선생님들에게 그런 추가적인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아닌 일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시면 선생님들이 교재를 구입하셔야 돼요. 그 중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중고. 그리고 뭐 중고 교재에 그거 보셔도 돼요. 작년 교재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작년 교재 필요 없으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파시든 뭐 알뜰 시장을 통해서 파시든 파시고요. 그 교재 가격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요게 선생님 인쇄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쪽 출판사에서 비싼 금액을 책정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격 자체가 워낙 인쇄비가 올랐으니까 선생님한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새 교재 사실 필요 없고요. 선생님들끼리 조금 교재를 중고 교재 안 보는 교재 사고 파시는 거 괜찮아요. 5번 보세요. 교육 사상가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라. 자, 교육 철학, 교육 사상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좀 쉽게 나왔어요. 기억의 사상가는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아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뭐뭐 개념을 제시했다. 뭐 개념 제시했어요? 선생님 나 이거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유아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럼 성숙주의 학자라는 거고 성숙주의 학자는 홀과 게젤이고 그래서 선생님 자 보세요. 사상가라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게젤은 교육 사상가 아니라 발달심리학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 철학에 해당하는 학자 그리고 발달심리에 해당하는 학자 모두를 교육 사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달심리학자, 후대 심리학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 사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 철학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발달심리학자들이 교육 철학, 교육 사상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성숙주의 학자고요. 그러면 홀과 게젤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홀이든 게젤이든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이건 준비도 개념이에요. 준비도. 그래서 1에 들어가는 건 준비도고 기억의 사상가가 홀인지 게젤인지는 한번 봅시다. 자, 지문으로 가셔야 되죠. 기억은 성숙은 개체의 전 성장의 형태와 그 변화 정도를 결정하는 성장의 내적 요소에 해당한다. 성숙이 그렇다. 성숙은 외적 환경 및 내적 환경에 반응하는 유기체, 사람을 뜻합니다. 유기체의 재반, 발달적 분화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성장보다 훨씬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개인의 발달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행동 목록을 고안했다. 선생님 자 봐봐. 표준 행동 목록을 고안했다. 그 전까지는 홀과 게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홀인지 게젤인지 저도 모릅니다. 홀도 될 수 있고 게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표준 행동 목록을 고안했다.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든 사람은 게젤이에요. 그래서 답은 게젤이에요. 그래서 기억, 게젤 1, 준비도. 그리고 준비도 개념은 게젤이 제시한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홀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개념은 그런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이런 생각은 홀이 먼저 제시한 게 맞고 그것을 준비도라고 용어로 만든 사람은 게젤이 맞습니다. 그래서 게젤이 홀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홀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용어를 만든 사람 게젤이 맞습니다. 게젤, 준비도. 니은의 사상가를 쓰고 이 사람이 아동교육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주된 배경이 된 우리나라 사상을 쓰라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니은의 사상가.
근데 우리나라 사상가라니까 방정환일 것 같다. 방정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사상가? 어렸을 때 생활이 그렇듯이 심한 거는 마치 일생에 어린 싹이 차고 아린 서리를 맞는 것입니다. 아무 것보다도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부인은 아이를 때리지 말고요. 아이를 때리는 건 한울. 선생님, 한울은 하늘의 옛날 표현이거든요. 이런 옛날 표현을 쓰면서 어린이를 존중한 사람, 방정환이죠 뭐. 한울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이 싫어하고 기운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동 존중 사상을 주창했는데요. 이 사람, 방정환이죠. 이 사람이 아동교육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밑줄 주된 배경이 된 우리나라의 사상은 인내천. 인내천이 천도교로 전파된 것이 다시 동학에 영향을 미치고, 동학은 사상이 아니라 운동, 시민운동. 동학 사상이 사상. 그런데 그 동학 사상이 인간을 하늘처럼 기이 여겨라. 사인여천, 인내천, 이런 여러 단어로 부를 수 있지만 그 뜻이 하나. 인내천이라는 하나,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인내천은요, 단군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 단군이 누굽니까? 하늘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단군은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는 곧 하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내천은 우리나라 단군, 우리나라의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인내천, 사인여천 여러 가지 단어로 동학에서 부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근본이 되는 하나의 단어는 인내천입니다. 그래서 동학 쓰신 분들 답 아니에요. 동학은 시민운동이에요. 시민운동. 촛불 시위 같은 그런 시민운동이지 사상이 아닙니다. 자, 디귿의 사상가네. 디귿 지문 읽어볼게요. 음물이라고 하네. 음물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프레벨입니다. 선생님, 음물은 프레벨이지 그냥. 그쵸?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음물의 형태와 자료는 어린이의 통찰력을 기르고자 하는 우주 법칙에 의해, 그리고 음물이 의도하고자 하는 아동 발달의 조건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하면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귿의 사상가는, 프레벨의 사상가는 구멍 뚫기, 바느질하기, 색칠하기, 콩 끼우기, 그런 10여 종의 활동을 고안했다. 선생님, 자, 디귿의 사상가가 고안한 거는 음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와 그 다음에 노작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 활동이 있지만, 구멍 뚫기, 바느질, 색칠하기, 콩 끼우기, 이거 어디에 해당이 돼요? 노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노작 활동, 작업 활동 다 같은 말이라서 이것 중에 하나를 쓰시는 분이에요. 노작과 작업은 같은 뜻이에요. 이를 이용하여 유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을 써라. 노작 또는 작업 또는 노작 활동, 작업 활동. 제가 답으로 제시할 때 이렇게 슬러시를 하거든요. 슬러시. 이거 동의어라는 뜻이에요. 동의어. 같은 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다 쓸 필요 없어요. 노작을 쓰시던가 작업을 쓰시던가, 또는 노작 활동 하셔도 되고 작업 활동 하셔도 돼요. 6번 가시겠습니다. 야, 이 문제 너무 제가 이제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 문제인데, 선생님, 이거 이미 설명을 아주 많이 드렸죠? 68페이지. 다음은 다사랑 유치원에 만 5세 햇님만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생태학적 이론을 정말 완벽하게 정통되게 이해하신 분이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생태학적 체계 이론,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요, 물리적인 특성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특성만을. 아니라고. 물리적인 특성만을 하지 않아. 이런 물리적인 특성 안에서 유아가 관계 맺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중시해요. 첫 번째가 미시체계, 그 다음에 중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죠.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생태학적 브롬펜 브레너의 이론에서는 그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체계도 영향을 미치고 아이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봅니다. 자,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근거로 위 사례에서 지연이라는 유아의 미시체계와 거시체계에 해당하는 거. 선생님, 요 지문 있잖아요. 굉장히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100% 정확하게 해석한 분이 출제한 문제이고요. 그렇게 100%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의 문제고, 정확하게 알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문제예요. 답은 하나만 채점이 됐어요. 왜? 애초에 문제 자체가 100% 명확한 이론을 낸 거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체크하기 위해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중정답 인정 안 한 문제입니다. 햇님 반에는 지연이를 포함한 20명의 유아들이 있어요. 선생님, 지연이를 포함한 20명, 지연이가 아이라는 거예요? 유아라는 거예요? 이 반에는 홍 교사와 함께 한 명의 하모니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어요. 홍 교사가 담임, 그 다음에 하모니 선생님. 웃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자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가 웃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래요. 그 문화의 영향으로 지연이를 비롯한 유아들은 하모니 선생님께도 공손하고 잘 따른다. 그러면 지연이를 비롯한 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 뭡니까? 우리나라 문화입니까? 하모니 선생님입니까?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하모니 선생님에게도 공손했지, 하모니 선생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모니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여서 공손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가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공손했죠. 그리고 깨도라는 말은 하모니 선생님께만 공손한 게 아니라 모든 윗어른께 공손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모니 선생님과 지연이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문화가 지연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윗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거시체계에 해당이 됐겠죠. 지연이의 거시체계. 왜?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래서 지연이의 거시체계는 웃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 문화. 이반의 담임인 경력 1년차, 경력 1년차래요. 경력 1년차 중요한 거예요. 홍 교사는 지연이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몇 번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지연이 생일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연이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홍 교사가 지연이 엄마가 불편하대요. 지연이 엄마가 지연이 문제에 간섭하고 있거든요. 지연이 엄마가 지연이 생일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연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어요. 홍 교사는 수학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염려스럽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누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홍 교사가 하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고 있잖아. 본인도 몰라. 본인도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 이해를 했다면 누리과정이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홍 교사를 통해서. 근데 홍 교사가 누리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홍 교사가 누리과정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해서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쳤겠어요? 못 미쳤지. 근데 본인도 모르잖아. 본인도 내가 누리과정을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모르잖아. 그럼 누리과정이 지연이의 거시책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 불가예요. 판단 불가. 홍 교사가 누리과정을 지연이에게 실행했으면 지연이의 거시책에 맞아요. 누리과정이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지연이의 거시체계가 맞다고요.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지연이라는 아이, 이 지연이라는 아이, 이 체계 중심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지연이라는 아이의 거시체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미시체계, 중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를 찾는 거예요. 지연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리과정이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그러면 지연이의 거시책인지 아닌지
우리 몰라요. 이 지문만으로는. 홍교사가 시행을 했었어야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리과정이 거시체계 될 수 없어요. 지연이의 거시체계는 못 돼요. 자, 또한 경력 5년차 유교사로부터 수업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들었음에도 유교사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초조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럼 뭐야? 누리과정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본인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연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고 나서 교사로서 잘해 나갈 수 있는지 더욱 자신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지연이를 대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대요. 선생님, 지연이의 미시체계 있잖아요. 지연이의 미시체계, 유아들의 미시체계는 부모도 되고 가족도 되고 교사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지연이한테 이 교사가, 부모가 직접 체계가 맞는지 미시체계가 맞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엄마는 지연이 문제에 계속 간섭을 해요. 그러면 지연이 엄마는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교사 한번 보세요. 홍교사가 지연이의 미시체계라면 엄마가 간섭을 한다 그래서 지연이한테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진 않아요. 왜? 교사는 부모랑 상관없이 아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면 과연 엄마가 참견한다고 해서 아이한테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을까요? 그렇게 못 느꼈을걸요? 그렇게 안 느꼈을 거라고요. 그러면 홍교사와 지연이 자체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 지문에 나오죠. 교사가 초임교사네요. 그래서 아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3월, 4월 학기 초에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문을 봤을 때 지연이 이 교사가요. 어쨌든 지연이를 대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건 지연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시체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의 미시체계는 실은 해당됐던 건 두 개예요. 엄마와 교사. 그쵸? 그런데 엄마는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머니는 미시체계가 100% 확실하고 홍교사가 미시체계가 될지 안 될지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답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유사 답안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연이의 미시체계는 지연이 엄마가 맞아요. 며칠 전부터 지연이의 하원 시간이 어머니의 직장일 때문에 이전보다 1시간 늦어진 저녁 7시가 됐잖아요. 그럼 봐봐. 엄마의 상황이 지연이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이의 미시체계 맞아요. 엄마가 지연이의 미시체계라면 지연이의 외체계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엄마의 직장이에요. 그쵸? 지연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미시체계와 관련이 있어서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그쵸? 그게 외체계죠. 그래서 엄마의 직장 때문에 아이의 하원 시간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연이의 외체계, 엄마의 직장 맞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홍교사가 지연이의 미시체계였다면 선생님 유교사도 지연이의 외체계가 돼요. 맞잖아. 유교사와 지연이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홍교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지연이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유교사도 지연이의 외체계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지연이의 미시체계에서 홍교사 적으신 분이 있어도 지연이의 외체계에서 유교사 적은 선생님은 없죠. 왜 그래요? 지연이의 외체계는 무조건 어머니의 직장 다 100% 적었잖아. 그쵸? 그거는 선생님들이 유교사를 지연이의 외체계로 인정 안 했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 홍교사를 지연이의 미시체계로 인정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답은 미시체계는 지연이 어머니밖에 못 돼요. 그래서 외체계가 모든 선생님들이 어머니의 직장이라고 적은 겁니다.
일단 어머니가 미시체계여야만 외체계가 어머니의 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연이의 유치원 생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써라. 뭐야? 지연이의 하원 시간이 어머니의 직장일 때문에 이전보다 1시간 늦어진 저녁 7시가 되었다. 요거는 쉽게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홍교사 3번. 홍교사는 캐치가 제시한 4단계의 교사 발달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그 단계 명칭을 쓰라. 너무 쉽다. 경력 1년차. 자, 캐치 이론에서 생존 단계, 경력 1년, 초임, 첫해 이런 표현이 꼭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캐치 이론에서 생존 단계는 무조건 첫 1년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생존 단계에 해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존 단계, 경력 1년차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누리과정 총론에 근거한 거잖아요. 요거 선생님, 기존의 교육과정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삭제하고 가겠습니다. 75페이지 7번 문제 나옵니다. 7번. 다음은 모모 유치원 5세반 김교사가 작성한 활동계획안 일부이다. 물으면 답하라. 자, 김교사는 동작교육의 접근법 중 2가지 접근법을 활용했다. 하나는 움직임 요소를 중심으로 기본 동작을 탐색하고 실험해보게 하는, 자, 신체 움직임을 중심으로, 우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기본 동작을 탐색하고 실험해보게 하는 게 뭐예요? 신체적 접근법이지. 이거는 그랬잖아. 라반의 움직임 요소, 그거 활용한 게 신체적 접근법이었잖아요. 그쵸? 동작교육의 접근법 기억나시죠? 아, 신이론에서 했구나. 선생님 신이론에서 했어요. 신이론 반에서. 영역별 문제풀이 신이론에서 했어요. 다른 하나는 상상력을 중심으로 하는 거 극적이지 뭐. 가작적 상하, 극적 상하. 그쵸? 그 극적이라 나와 있네, 문제에. 상상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작을 유도하고 창의적 동작 표현을 자극하는 거 극적 접근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답 신체적. 이거는 뭐 사례를 안 봐도 푸는 거 아니야? 그쵸? 지문과 상관없이 문제만 보고 푸는 거죠. 요거는 그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을 아는 분들은 풀고 모르는 분들은 못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은요. 소문제 2번은 2015 관련된 거라서 삭제. 그 다음에 3번 또 삭제. 2015 관련된 거라서 4번 가시겠습니다. 위 활동에서 교사가 지도한 사례를 교사 유와 상호작용 유형에 근거해서 분류한 표다. 교사의 지도 사례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유형 일일이 써라. 선생님 이거네. 이거 4번 문제 있잖아요. 7번에 4번.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의 교사의 교수 유형이잖아요. 이거는 뭐 암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8단계. 근데 여기는 7단계가 나왔네. 지원하기 빠지고 그 8단계가 나왔네. 근데 상관없죠. 답은. 뭐예요? 인정하기, 모분 보이기, 촉진하기, 지원하기, 지지하기, 그 다음에 함께 구성하기, 시범 보이기, 지도하기 또는 지시하기인데 지금 빠진 거 뭐예요? 함께 구성하기 다음에 1번 뭐예요? 시범 보이기. 2번은 지도하기 또는 지시하기, 동의어. 지도하기, 지시하기, 동의어. 여기서는. 선생님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암기하셔서 쓰시는 거라서 뭐 이거 이 문제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 지금 상황에 브래드 캠퍼와 로즈 그란트 이론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그건 모르시는 분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 교사의 교수 유형 1번, 2번. 시범 보이기, 지도하기.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8번 문제가 교재 84페이지. 그런데 8번 문제 있잖아요. 요거 2015 관련된 부분이지, 연령별 누리과정 관련된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요거는 그래도 그냥 기본 지식으로 아시라고 풀이할게요. 김 교사가 생활 주제와 미디어의 안정과 같은 이게 뭐냐 하면 주제예요, 선생님. 주제. 이게 2019 전에는
생활 주제, 주제, 소주제라는 그 개념에 근거해서 그 활동 계획안들이 운영이 됐어요. 지금은 그게 다 삭제됐죠. 그것들이, 그 교재들이 다 없어졌죠. 그쵸? 그게 없어지고 놀이 이해 자료, 실행 자료가 있지만 그 전에는 생활 주제에 근거해서 주제, 소주제, 그 다음에 활동 계획안들이 나왔어요. 자, 지문의 84페이지 보시면 생활 도구가 생활 주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생활 도구와 미디어의 안전이 주제에 해당하는 거고, 생활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가 소주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주제예요. 알아두세요, 그냥. 주제를 중심으로 안전교육 실시했고, 가와 같이 민수가 벌에 쏘인 우발적 사건을 계기로, 한마디로 실제 사건이잖아요, 선생님. 실제 사건이잖아요. 민수가 벌에 쏘인 사건은 실제 사건이죠. 이런 아이들의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게 상황 중심의 안전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해설자료 87에 보시면 유아 안전교육의 방법으로 첫 번째, 하루 일과 운영에 의한 안전교육. 두 번째, 주제 선정에 따른 통합적 접근 방법에 따른 안전교육. 세 번째, 역할놀이를 통한 안전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 다섯 번째, 부모에 의한 안전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의한 안전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6가지가 유아 안전교육의 방법인데, 그 중에서 아이들의 일상 상황을 중심으로 또는 그럴듯한 아이들이 경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걸 그 상황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론 파트인데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 저랑 하신 분들 요거 있잖아요.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건 주제, 1에 들어갈 건 상황. 2번, 야, 피아제의 어떤 자기중심성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100% 분석한 이론, 자기중심성.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중심성은요, 여러 가지 하위 요소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관적 사고고요. 선생님, 죄송해요. 마지막 문제라 제가 좀 흔들렸네. 선생님, 중심화라는 게 있어요. 전조작의 특성 중에 중심화. 중심화는 여러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눠져요. 여러 가지 하위 개념으로. 그 중에 하나가 직관적 사고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이에요. 물론 이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이지 이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중심화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지각한 요소, 지각적 요소 하나면, 하나에 집중했으면 직관적 사고고요. 그 집중한 하나가, 내가 집중한 하나가 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중심화를 집중적 사고라고 해요. 이건 동의어예요. 중심화의 동의어는 집중적 사고고요. 그 중심화에 들어가는 게 하나의 하위 요소가 직관적 사고, 또 하나 자기중심성이에요. 자, 중심화는 하나에 집중한다. 하나의 요소에 집중한다. 그 하나의 요소가 지각한 요소면 직관적 사고고, 그 하나의 요소가 나 자신이면 자기중심성이 되는 거예요. 기타 등등 하위 요소가 많지만 이 직관적 사고와 자기중심성이 대표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보세요. 전조잡기 사고 특성 중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에 해당한다. 니은처럼 자신이 지각하는 한 가지 요소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그 외의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건 뭐다? 직관적 사고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라. 선생님, 자기중심성도 중심화의 하나고 직관적 사고도 중심화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심화의 대표 하위 요소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지각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지각하는 하나의 요소에 집중한 건 직관적 사고. 그래서 이것의 답은 중심화가 될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중심화라고 답을 적으시면 자기 중심성까지 답을 적으신 건데 거기 자기 중심성이 나와버렸잖아요. 이거는 중심화의 하위 요소인 자기 중심성과 직관적 사고를 정확하게 구분합니까? 또는 중심화와 직관적 사고, 자기 중심성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를 묻는 문제예요. 자, 8번은 3번은 삭제. 왜? 누리과정, 기존 누리과정과 관련된 거라서. 연령별 누리과정과 관련된 거라서 삭제. 자, 4번. 가에서 벌이 나타났을 때 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 외에 교사가 벌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으로 리을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써라. 뭐니?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가. 버스 안전띠 착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민수의 부어있는 이마에 관심을 보여 벌이 자신의 주변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 것을 대체하였다 인데요. 아이들은 벌이 나타났을 때 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하여 다른 대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선생님, 아이들이 벌이 자기 주변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런데 만지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선생님, 벌이 나타났을 때 안지는 거 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그 교육부 자료 있잖아요. 제가 교육부 자료 3 이론반 진행했죠. 그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 사항들 교육부 자료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나온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기본적으로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큰 동작은 삼가고요, 또는 최대한 몸을 낮춘 후 벌집에서 떨어진 곳에 납작 엎드린 채 수건이나 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지 않아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참고자료 해설자료 89페이지 보시면 그 유치원 교사를 위한 응급처치의 실제 벌에 쓰인 경우, 자, 유치원 교사를 위한 응급처치의 실제가 당시 나왔던 교육부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벌에 쓰인 경우 나와 있죠, 선생님. 근데 참고 벌을 피하는 방법,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큰 동작은 삼가고 최대한 몸을 낮춘 후 벌집에서 떨어진 곳에 납작 엎드린 채 수건이나 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벌이 공격할 경우 신속하게 장소를 떠나야 한다. 벌의 공격은 공격인과 동시에 다른 벌들에게 침입자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첫 공격 후 벌떼가 몰려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요런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답은 그런 교육부 자료나 전반적인 안전교육과 관련된 기본 매뉴얼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2013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A였고요. 유치원 교육과정 B, 2013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B는 다음 교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